그날TV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조선의 글 쓰는 여자들을 어제 그저께 한 이틀 안 봤는데요. 오늘은 좀 길게 볼 테니까 일하시다가 지루하면은 또 다른 일을 하시다가 또다시 들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의 글 쓰는 여자들을 왜 보냐면 우리가 지금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카톡을 쓰고 글을 쓰지 않고는 지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항상 그 문자로 서로 소통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옛날 여성들은 이 세상을 보는 그 안목이 그저 가정에만 매여 있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것을 적응하는 그 한 과정에서 쓰지 않고는 못 베길 그러한 답답한 심정이 됐지요. 오늘은 이제 신여성이 가사로 근데 서울을 묘사한 거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동물원이 처음 생기고 서울이 이제 명물을 처음부터 갖춰가기 시작하는 그 태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어느 시기를 근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근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도시라는 공간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없다는 점이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시기는 가장 먼저 도시의 경관 변화를 통해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의 구색 창연한 도읍지를 대한제국의 근대적 수도로 가장 바꾸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은 고종이었다. 일본이 민비를 시해한 을미사변 이후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경운궁으로 돌아와 대한제국 선포를 준비하면서 광무와 대한을 새로운 연호와 국호로 결정하고 천신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장소로 환구단을 쌓게 한 다음 그해 10월 13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의 출범을 공식 선포한다. 황제의 즉위한 고종은 왕국의 수도를 제국의 수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경운궁을 중심으로 방사선 도로망을 개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등 각종 도시 개조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경운궁을 황궁으로 삼고 그 안에 석조전을 비롯한 근대 서양식으로 된 건물을 건립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것은 황제를 비롯한 황실의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중국의 그 영향을 좀 보고 온 거지요. 비슷하게 우리도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겠죠. 그것은 황제를 비롯한 황실의 권위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전기, 전차, 전신, 전화, 철도, 부설 사업도 추진하면서 1899년 5월에는 서대문에서 청량리 구간에 전차를 개통했고 내탕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한성전기회사를 통해 미국 합작회사와 종로의 가로등을 점등했다. 획기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고종이 추진한 근대 도시 프로젝트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규모가 가장 컸던 석조전은 1900년 공사를 시작해 강제 병합 직전인 1910년 한일 합병되면서 6월에 완공되었고 경운궁 대화재 1904년 4월에 있었던 거지요. 대화재 이후 고종이 거처하던 중명전은 을산 늑약을 체결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 이후 일제는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권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서울을 개조해 갔어요. 단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을 창경궁에 세운 것이다. 창경궁은 본래 수강궁이라 하여 1419년 세종 1년에 상왕인 태종이 한동안 거처하던 곳이었는데 1483년 성종 14년에 세조의 비를 비롯한 여러 대비의 처소로 중건된 뒤 창경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07년 고종이 강제 폐위된 뒤에는 순종의 처소가 되었다.
일제는 순종을 위로한다는 구실 아래 창경궁 북쪽 춘당대에는 식물원을, 보루각 자리에는 동물사를 지었다. 공사 과정에서 궁 안에 여러 전각이 헐렸고 해체된 전각의 문이나 기와 등은 경매에 붙여졌다. 일제는 자경전 터에 박물관을 추가로 세웠고 공사를 끝낸 창경궁 동식물원을 1909년 여름 황제 순종과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우선 관람했다.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졌다. 우리의 역사적, 사적 증거물이나 건물들은 다 그냥 부시고 이런 데다가 쓸데없는 걸 지금 만드는 거죠. 자기들은 쓸데있다고 생각했겠지만 1909년 11월 1일 개원과 동시에 창경궁을 일반에 공개했다. 애초 이들 시설은 황실 전용으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일제는 창경궁에 세운 근대 시설인 동물원과 식물원과 박물관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일제 침략과 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하고자 했다. 당시 식물원은 동양 최대 규모였다. 동물원은 임시 건물에 불과했지만 1911년 냉온수관과 배수관이 있는 동물 온실을 신축했다. 이는 일본 최초의 동물원인 우에노 동물원에도 없는 최신 시설이었다.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차를 새롭게 부설했는데 1911년 한일 합병 조약이 이루어진 뒤에는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이름이 격화되었다. 일제에게 동식물원과 박물관이 있는 창경원은 조선 지배를 합리화하면서 동시에 일제의 근대적 문명을 과시하는 특별한 장소였다. 조선 왕조의 도읍지이자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서울은 우리가 주도하지 못한 근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제국의 수도에서 식민지의 도시로 격화된 서울의 모습을 본 당시 여성들은, 이제부터 여성들이 나서지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가사로 노래하기도 하고 기행문에 기록하기도 했다. 그 시대 여성들은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한양성중 살펴보니 반도강산 수선지라 웅장하고 변화한 것이 금성탕지 이안이냐. 백악산이 주진되고 한강수가 명당이라 인왕산 목멱산은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모습. 경복궁 창덕궁의 오색구름 어리였다. 2층 3층 새로 지은 집 고대광실 질비하니 여염집이 가득하고 부귀한 집 이안인가. 비단 창호 유리 세계 이목이 황홀하다. 이리저리 질풍포구 정신이 아득타가 말개게 날씨 새로 보고 가슴이 환해져.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지요. 육지를 배처럼 다니는 저 전차로 동물원을 들어가니 날짐승 길짐승 낱낱이 다 모였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인들이 쓴 글이에요. 그 당시 서울의 모습을 노래한 대표적인 규방 가사로 최송설 당의 한양성중 유람을 들 수 있다. 한양의 성안을 유람한다고 한 이 작품은 한양을 반도의 수선이라고 부르며 웅장하고 번화하다고 칭송한다. 작품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한양은 오늘날의 서울이죠. 풍수적으로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위로는 백악산이 아래로는 한강이 있는 명당인데다가 인왕산과 목멱산은 신묘한 용과 용맹한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명당에 자리 잡은 경복궁과 창덕궁 두 왕궁에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오색구름이 어려 있다. 더욱이 한양은 왕궁뿐만 아니라 여염집도 화려하기 짝이 없다. 서울 시내는 화려하고 크고 높은 집들이 즐비하며 부귀한 백성들의 집으로 가득하다. 화려한 비단과 유리로 장식한 탓에 작가의 이목은 어지러울 정도다. 작가가 묘사한 서울의 모습에서 이 여류 작가였죠.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혼란스럽고 불안한 분위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양성중 유람에 나타난 모습은 태평성대를 방불케 한다. 한양성중 유람이라는 이 글은 서울을 이렇게 묘사한 까닭은 이 작품의 작가 최송설당의 삶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855년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난 그녀는 외가 쪽 조상들이 홍경래의 난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려서 조상들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맹세했다. 서울에 올라와 권문세가의 부인들과 교류하던 중 궁궐에 들어가 고종과 엄귀비 사이에 태어난 영친왕의 보모가 되었으며
고종으로부터 송설당이라는 호를 하사받았다. 이후 조상을 신원하고 축적한 재산으로 여러 사회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대단한 여인이죠. 특히 1931년 재단법인 송설학원을 설립하고 김천 고등보통학교를 개교했는데 그녀가 설립한 학교는 오늘날의 김천중학교와 김천고등학교로 발전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김천중, 김천고등학교를 세운 창립자 이 여인이 쓴 그 송설당이라는 호를 가진 이분이지요. 이분이 쓴 글들이에요. 그녀의 이력을 고려할 때 한양 성중유람의 구한말의 부정적 분위기가 소거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작품의 창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차를 타고 동물원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작품은 동물원이 완공된 1909년 이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907년 영치왕이 볼모로 잡혀 일본으로 떠났다는 점에서 한상 성중유람은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창작되었다고 추정된다. 아마도 최송설당은 영친왕의 보모로, 보모는 옛날에 그 영친왕을 기르던 그런 유모죠, 유모. 보모로 궁궐에서 생활하다가 영친왕의 도일 일본으로 가는 것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궁에서 나오게 되었고 오랜만에 창경궁을 다시 찾아 구경하면서 이 작품을 창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과 엄귀비를 비롯한 황씨를 시종하면서 신문 상승과 조상 신원이라는 소원을 이룬 그녀에게 구한말의 한양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한 영광의 도시였는지도 모른다. 산중호골 해상영물 영특하고 기이하다. 백수가 벌벌 떠는 저 사자며 무리를 노려보는 저 범은 철창 안에 왔다 갔다 병력같이 고함 지르고 기기괴괴 악어 하마 못속에 꿈틀대며 엎드려 있고 풍채 좋은 앵무 공작 쌍을 지어 왕래하네. 처음 보는 선비와 여자들 누가 아니 칭찬하리. 식물원들 돌아 화초집을 바라보니 천가지 만가지 화초 중에 뚜렷이 서 있는 화초. 절기와 상관없이 사계절 푸르고 무성하다. 모란 작약 영상홍과 물풀의 서양철쭉은 고운 빛과 맑은 향기 사람을 엄습하네. 이렇게 글을 막 지었어요. 창경궁을 구경하던 그녀를 사로잡는 것은 동물원에 가득한 짐승이다. 특별히 그녀가 주목한 동물은 사자, 범, 악어, 하마, 앵무새, 공작이다.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와 그의 버금가는 범은 보통 동물과는 다른 맹수이기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악어, 하마, 앵무새, 공작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기에 좀 더 주의 깊게 구경했을 것이다. 이어서 그녀는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던 식물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곳에서 그녀는 고운 빛깔과 맑은 향기를 자랑하는 화초의 마음을 빼앗긴다. 황제를 모시고 대한제국의 궁궐을 출입한 그녀이기에 창경궁에 세운 동물원과 식물원을 구경하면서 만국의 슬픔을 느낄 법도 하건만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동식물 구경에 흠뻑 빠져 있어서 그런 생각 못하는 거죠. 지금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연신 탄성을 지르며 동물원과 식물원을 구경한다. 실제로 창경궁의 동식물원은 최송설당을 포함한 당시 조선인들에게 너무나도 매혹적인 곳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곳을 가면 그렇게 감탄이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아마 무슨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를 가면 또 달나라나 이런 데 가면은 탄성이 절로 나올까?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걸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1913년 8월 3일 남편과 함께 막내딸을 데리고 도보로 대관령을 넘어 서울에 온 뒤 37일간 서울 구경을 한 강릉 김씨 부인도 한글 기행문 서유록이라는 책에서 창경궁에서 목격한 동식물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37일간 기행문이에요. 북송현, 대안동, 소안동, 제동, 원동으로 도남문 밖 이르렀으나 대황 제패하 계신 창덕궁 정문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궁장 안의 경치는 궁중 정원 중에 제일인데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 맑은 내와 흰 바위, 푸른 솔과 푸른 대나무가 옥류천의 가경이라고 했다.
동편으로 종묘를 지나 흉화문 들어가서 동물원을 구경했다. 평생 보지 못하던 짐승이니 이름인들 다 알겠는가. 앵무새, 공작새, 칠면새며 서양쥐, 서양돼지며 사자며 낙타며 호랑이며 곰이며 원숭이도 있고 이름 모르는 것들은 기록하기 어렵다. 그중에 코끼리와 수많은 흉측하고 기막혀서 도리어 보기 싫었다. 식물원에 잠깐 가서 각색 화초를 구경하니 그 역시 놀라웠다. 이곳은 전날 과거를 보게 하던 춘당대인데 동식물원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렇게 또 여성 이분이 지금 누구였어요? 1913년 8월 3일 남편과 함께 막내딸을 데리고 대관령을 넘어서 37일간 서울 구경을 한 강릉 김씨 부인이라고 되어 있죠. 서유록이라는 책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여자들도 글을 썼어요. 기록으로 남겼어요. 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의 그 모습들을 동물원이나 식물원을 이렇게 소상하게 알 수가 있네요. 기록의 소중함을 다시 봅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내일쯤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